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권동서입니다. 우리가 전력공학을 배우다 보면 여러 공식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공식들의 개수가 많고 그리고 어떤 것이 중요한 공식인지 잘 판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공식들 중에서 조금 더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한 번에 정리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이번 시리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시리즈의 이름은요, 바로 전력공학 핵심 공식 30개입니다. 추후에 전력공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연재를 할 생각이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리즈를 통해 얻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확실한 공식의 이해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완벽하게 했을 때 그 공식은 나만의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그러한 공식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로 알아볼 공식은 바로 연선에서 사용되는 공식입니다. 연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여러 개의 소선으로 이루어진 전선을 우리가 연선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연선에서는 대표적인 공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총 소선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깥지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총 소선수라고 하는 것은 소선의 개수를 의미하게 되고요. 전체 개수. 바깥지름 대문자 D라고 하는 것은 이 연선이 구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소선이 구성하고 있는 전체의 연선의 지름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소문자 D는요, 소선의 지름을 의미하게 되고요. 자, 우리가 이 총 소선 수를 구할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단면도가 주어져 있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일일이 셀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예시와 같이 7의 2.5mm와 같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하지 않고도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총 소선 수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있는 2.5mm는 바로 이 소선 한 개의 지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 소선 숫자의 이 n, 소문자 n이 뜻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층수입니다. 층수. 여기서 말하는 층수란 이 가운데를 중심 소선이라고 했을 때 하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1층, 여기를 2층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중심 소선은 이제 0층이 되는 거죠. 0층.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을 통해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나타내 보면요. 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중심 소선 1 플러스 3 곱하기 층수가 몇 층이죠? 2층에다가 2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19가닥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개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바깥지름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사실 바깥지름도 이 단면도가 있다면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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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해서 OD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층수를 대입을 해서요. 여기에다가 뭘 대입을 해줘요? 2를 대입을 해서 2 곱하기 2 플러스 1에 D 이런 식으로 해서 OD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개를 알아봤고요. 이 예시를 만약에 같이 구해본다면 이게 총 소선 숫자 n이라고 했고요. 이게 소문자 d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바깥지름 d, 대문자 d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7가닥이라고 하는 것은 층수가 어떻게 될까요? 7개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7을 대입을 하고요. 이 대문자에 7을 대입을 하고 이 n에 대해서 구한다면은 n은 1층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 플러스 여기다가 2 곱하기 1에다가 플러스 1 곱하기 이 소문자 D 2.5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바깥지름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알아볼 핵심 공식은요, 바로 침투 깊이입니다. 이 침투 깊이는 어디에서 나오게 되냐면 우리가 표피 효과에서 다뤄지는 공식입니다. 표피 효과가 무엇이냐면은 전류가 흐를 때 전선의 표면에만 흐르려는 성질을 우리가 표피 효과다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는 주파수가 클수록, 투자율이 클수록, 도전율이 클수록 표피 효과는 더 강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지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침투 깊이라고 하는 게 표면으로부터 중심으로 들어가는 깊이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 침투 깊이가 작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중심부로 침투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심으로 침투 못한다는 것은 결국에 표피 효과가 더 크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근데 표피 효과가 크다는 것은 결국에 침투 깊이가 작다라는 거니까 이 침투 깊이가 작아지려면 이 분모가 어떻게 돼야 돼요? 분모가
커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표피 효과는 주파수 투자율 도전율이 클수록 비례하는 겁니다. 그럼 침투 깊이는 반비례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추가적으로 이 공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선의 굵기에 관련된 것도 나오게 됩니다. 표피 효과는요. 표피 효과는 전선이 굵을수록 더 커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표피 효과라고 하는 것이 전자유도 작용에 의해서 이 와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인데 전선이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쇄교하는 자속이 커지기 때문에 전선이 굵을수록 표피 효과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하고 가세요. 델타는 루트 파이 f 뮤 k분의 1m. 자, 세 번째 공식은요, 바로 전선이 지지물에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이도와 전선 실제 길이에 관련된 공식입니다. 자, 이렇게 지지물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전선은 팽팽한 것이 아닌 이렇게 축 처져 있는 형태로 되는데요. 이 처진 정도를 우리가 이도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3년 10월 12일에 KC가 용어가 일부 개정이 되면서 이 이도라고 하는 것을 전선의 처짐 정도다라고 변경이 되었죠. 그러니까 혼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도라고 하는 것은 이 전선의 처짐 정도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이때 이 지지물에 전선이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전선의 합성 하중을 W kg per 미터, 그리고 수평 장력을 T kg, 그리고 경간 이 지지물 사이의 거리를 S 미터, 자, 그다음에 지지물의 높이를 H 미터, 그다음에 지지점에서의 장력을 T0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도라고 하는 것은요, D는 8T분의 WS 제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T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평 장력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수평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문제에서 인장 하중과 안전율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인장 하중을 안전율로 나눠주면 뭐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수평 장력을 구할 수 있게 되죠. 이 수평 장력을 이 T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우리가 전선의 합성 하중 W와 경간의 제곱을 고려를 해줌으로써 이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도를 계산하게 된다면 무엇을 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전선의 실제 길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선의 실제 길이는요, 경간 S보다는 길겠죠. 왜냐? 경간은 이렇게 직선인데 전선은 곡선이잖아요. 즉 직선보다는 곡선이 더 길기 때문에 경간보다 더 길다는 겁니다. 전선이 실제로는. 자, 그래서 그 얼만큼 더 길어야 하는지를 물어본다면 바로 3S분의 8D의 제곱만큼 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약간의 말장난을 할 때가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은 첫째는 전선의 실제 길이를 그대로 구하시오라는 게 첫 번째. 둘째는 전선의 실제 길이는 경간보다 얼마나 더 길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이 네모를 구하는 게 둘째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식을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때 T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수평 장력을 인장 하중을 안전율로 나눠줌으로써 구한다. 이것만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공식은 바로 기하학적 평균 거리죠. 등가 선간 거리입니다. 우리 전선은요, 우리가 기하학적 평균 거리다라고 해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배치되었을 때, 정삼각형으로 배치되었을 때, 그리고 정사각형으로 배치되었을 때에 따라서 등가 선간 거리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각각의 도체 간의 거리를 만약에 소문자 D라고 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D라고 하면 이 첫 번째와 세 번째 사이의 전선의 거리는, 도체 간의 거리는 2D가 되죠. 그쵸? 자, 이럴 때 직선형 배치일 때 등가 선간 거리 대문자 D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 이 공식을 보시면 N 제곱근이 있고요. 루트 D1 곱하기 D2 곱하기 D3 곱하기 점점점 D의 N까지 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1, 2, 3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도체 하나의 거리를 1, 하나의 거리를 2, 하나의 거리를 3이라고 한다면, 자, 이 직선형 배치에서 등가 선간 거리 공식은요, 거리의 숫자를 먼저 제곱근으로 써줍니다. 3제곱근. 왜냐면은 거리가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3제곱근을 해준 거예요. 3제곱근의 루트 3제곱근 D1이 얼마죠? 소문자 D죠. D.
여기도 D. 이제 2D.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이 등가선간거리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안에서 3번 곱해지면 루트 바깥으로 빠져나오라는 소리입니다. 루트 안에 D가 있으니까 이제 비로소 바깥으로 D가 빠져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뭐만 남았습니까? 지금 루트 2만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다. 자, 어떻게? 3제곱근 2의 D미터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옆에 있는 것도 도체 간의 거리를 다 D, 여기도 D, 여기도 D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등가선간거리 D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거리가 3개 있으니까 3제곱근에 D 곱하기 D 곱하기 D가 되어서 이것은 그냥 D미터가 되는구나. 즉 정삼각형 배치에서는 등가선간거리가 각 도체 간의 거리, 소문자 D와 동일하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사각형 배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사각형 배치에서 각 도체 간의 거리를 D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거리가 몇 개 있는 거예요? 4개 있죠? 그런데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것도 있냐면 바로 대각선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의 법칙에 의해서 이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의 D가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여기가 같고 여기가 같을 때 밑변과 높이가 같을 때 이 빗변의 길이는요 1대 1대 루트 2의 비율로 의해서 비율에 따라 루트 2D가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반대편 대각선의 길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루트 2D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등가선간거리 D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지금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제곱근이 되겠고요. 6제곱근에다가 루트를 쓰고 D 곱하기 D 곱하기 D 곱하기 D 곱하기 루트 2D 곱하기 루트 2D가 됩니다. 자, 이러면은 마찬가지로 루트 안에 D가 6번 있었으니까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고요. 자, 그럼 먼저 D가 나오게 되고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6제곱근에 루트 2 곱하기 루트 2잖아요. 그럼 2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쓰면은 이렇게 되겠구나. 어떻게? 6제곱근 2의 D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위는 반드시 미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의 이 D는 루트 바깥에 있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5번째 공식은요, 바로 선로정수에서 자주 나오는 공식이죠. 작용 인덕턴스와 작용 정전 용량입니다. 작용 인덕턴스 L이라고 하는 것은요, 0.05 플러스 0.460 로그 R분의 D로서 구하게 되고, 이때의 단위는 미리엘리 퍼 킬로미터입니다. 즉, 단위 길이당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고, 자,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대문자 D는 등가선간거리, 소문자 R은 반지름입니다. 전선의 반지름. 자, 그리고 이 R과 D의 단위는 동일하게 맞춰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D가 단위가 미터라면은 R은 단위가 미터여야 하고 D가 단위가 센티미터라면은 R의 단위도 센티미터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하고, 자, 여기 옆에 연두색으로 쓴 부분이 바로 복도체입니다. 이 왼쪽은 이제 단도체고요. 연두색 부분은 복도체. 복도체는 도체수가 2이죠. 그럼 n에다가 2를 집어넣어야 되고, 또는 다도체. n이 4면은 4, 6이면 6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복도체, 다도체일 때 공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0.05, 이 내부 인덕턴스 부분에다가 n으로 나눠주게 되고요. 도체수로. 그 다음에 0.460 로그까지는 똑같은데, R2라고 써 있습니다. 이걸 R 이퀄이다 라고 해서 등가 반지름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등가 반지름은요, n제곱근, n이라고 하는 건 도체수를 의미하게 되고요. R, 전선의 반지름, S는 소도체 간의 간격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n은 도체수, R은 반지름. 그러니까 도체수가 여러 개면은 반지름을 쓰는 게 아니라 등가 반지름을 쓸 건데 그 등가 반지름을 구할 때 이 공식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자, 소도체의 간격. 문제에서 다 주어집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공식을 다시 보면
R 이퀄은 n제곱근 rs의 n-1제곱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분자는 마찬가지로 등가 선간거리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등가 반지름과 등가 선간거리의 단위는 동일하게 맞춰 주셔야 하고, 자, 그때 단위 또한 ml/km로 이렇게 작용 인덕턴스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용 정전 용량입니다. 우리가 작용 정전 용량은 C로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로그 R분의 D분의 0.02413입니다. 바로 이 0.02413 부분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0.2413이라고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0.2413이 아니고 0.02413이 됩니다. 그리고 단위는 반드시 마이크로페럿 퍼 킬로미터이고요. 이때도 동일하게 이 R과 D의 단위는 동일하게 맞춰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복도체 또는 다도체일 때 공식을 보면요. 로그 R 2분의 D 분의 0.02413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단위는 마찬가지로 마이크로페럿 퍼 킬로미터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등가 선간거리와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작용 정전 용량 공식이라면, 이 밑에 있는 것은 이제 대지 정전 용량 CS와 상호 정전 용량 CM으로 구할 수 있을 때 공식입니다. 자, 단상과 삼상인지에 따라서 공식이 나뉘어지게 되는데, 단상 이선식에서는 보통 C는 CS 플러스 ECM, 즉 대지 정전 용량에 상호 정전 용량 2배 한 것을 더해 줌으로써 구할 수 있고, 삼상 이례선에서는요, C는 CS 플러스 3cm, 그래서 대지 정전 용량에 상호 정전 용량 3배를 한 것을 더해 줌으로써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공식은요, 바로 코로나 임계 전압입니다. 코로나 임계 전압이란 코로나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전압으로서, 자, 여기서 말하는 코로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초고압 송전선로에서 공기 절연이, 전선 부근의 공기 절연이 부분적으로 파괴됨에 따라 그곳에서 불꽃을 동반한 방전 현상을 코로나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전압이 바로 코로나 임계 전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 임계 전압은 일반적으로 E0로서 표현을 하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4.3 M0 M1 델타 D의 로그 R분의 D로서 구할 수가 있고, 단위는 킬로볼트입니다. 각각의 문자가 나타내는 것을 살펴보면, 첫째로 전선 표면 계수는 M0로서 나타내고요. 이 전선 표면 계수라고 하는 것은 매끈한 단면일수록 1에 가깝고 좀 울퉁불퉁하고 뾰족한 단면일수록 1보다는 작아지게 됩니다. 코로나 현상은 그 표면이 거칠고 뾰족할수록 더 잘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임계 전압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 현상이 더 잘 발생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므로, 이 코로나 현상이 잘 발생하는 낮아지는 조건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자는 M1입니다. M1은 날씨 개수로서 맑은 날은 1,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은 0.8 정도 됩니다. 셋째로는 델타입니다. 델타는 상대 공기 밀도인데요. 자, 273 플러스 T분의 0.386B로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B라고 하는 것은 기압입니다.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밀리미터 HG의 단위를 쓰고 있으며, 이 기압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 공기 밀도도 높아져서 결국에 코로나 임계 전압이 상승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이것은 이제 표면의 고저차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73 플러스 T에서 이 T는 섭씨 온도입니다. 우리 기온 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27도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27을 집어넣게 되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 상대 공기 밀도가 감소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임계 전압이 어떻게 돼요? 똑같이 감소하게 되겠죠. 따라서 온도가, 기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코로나 현상이 더 잘 발생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D는 전선의 지름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바로 단위인데요. 이 코로나 임계 전압의 공식에서 전선의 지름의 단위는 반드시 센티미터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로그 뒤쪽에 있는 R분의 D라고 하는 것에 R은 전선의 반지름이고요. 대문자 D는 등가 선간 거리입니다. 자, 이때 제가 별도로 단위는 적어두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요. 전선의 반지름의 단위가 만약에 센티미터이면 등가 선간 거리도 센티미터로 맞춰 주셔야 하고, 만약에 전선의 반지름의 단위가 미터라면 등가 선간 거리의 단위를 미터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위아래 단위를 맞춰 줌으로써 단위를 생략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 코로나 임계 전압이
올라가는 것이 좋은 것인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전선의 지름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도 추가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식은요, 바로 전압 강하 그리고 전압 강하율, 전압 변동률에 관련된 공식입니다. 자, 첫째로 단상, 삼상일 때를 먼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압 강하 단상의 공식은 E는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입니다. 자, 여기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률입니다. 역률. 그리고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나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으로서 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단상을 전압 강하를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구했는데 이때 이 저항 R과 리액턴스가 나타내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 이때 R과 X는 이선 전체분입니다. 즉, 이 공식은 단상 이선식에서의 전압 강하 공식인데요. 이때 R과 X가 이선 전체분의 저항과 리액턴스라면은 이것을 그대로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서 만약에 일선당 저항과 리액턴스가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앞에 전압 강하 공식에 2가 곱해져야 됩니다. 왜냐? 이선식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단상일 땐 이 공식이지만 이때 R과 X는 전체분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 삼상입니다. 삼상에서의 전압 강하는 E는 루트 3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입니다. 자, 이때 R과 X는 한상분인데요. 이때 삼상이라고 해서 절대로 이 앞에 3을 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삼상에서는 한상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루트 3만 곱해지고 나머지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를 적어주시면 되고 이때 R과 X는 일선당 저항과 리액턴스를 그대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상과 삼상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식도 있습니다. 바로 E는 VR분의 P 그리고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라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VR이라고 하는 것은 수전단 측 전압입니다. 수전단 선간 전압을 말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P는 뭐예요? 전력이죠, 전력. 그리고 R은 저항이고요. X는 리액턴스. 여기서 탄젠트 세타는 무엇입니까? 바로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때 R과 X는 각각의 경우라고 제가 적어놓았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단상이라면 R과 X를 2선 전체분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일선당으로 주어진다면 여기에 똑같이 2가 곱해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상에서의 만약에 공식을 그대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R과 X에는 한상분의 저항과 리액턴스 값을 집어 넣어 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전압 강하율인데요. 전압 강하가 있다면 전압 강하율도 있습니다. 전압 강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백분율이죠. 결국에 전압 강하가 10V 감소한 것에 이제 만약에 기준으로 삼는다면은 기존의 전압이 1000V에서 10V가 감소한 것과 그러면 얼마죠? 990이죠. 그런데 기존의 전압이 1000V인데 10%가 감소하면 100이잖아요. 그럼 이러면은 900이에요. 그만큼 이제 실제 송전선로에서는 전압 강하가 아니라 강하율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공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압 강하 공식에서 그냥 수전단 측 선간 전압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VR 제곱분의 P,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곱하기 100%를 해주면 되겠죠. 단위는 퍼센테이지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실 것은 바로 전압 변동률입니다. 우리가 전압 강하율과 전압 변동률은 혼동하기 쉬운데요. 전압 강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 강하를 수전단 측 선간 전압에 대해서 나타낸 비율이라고 한다면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수전단 측 전압이고 분자에는 무부하시 수전단 전압에서 정격 수전단 전압을 뺀 값. 그 다음에 분모에는 정격 수전단 전압을 적어준 다음에 우리가 100%를 곱해주게 된다면 전압 변동률을 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다음 공식 보시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식은 바로 전력 손실과 전력 손실률입니다. 이 내용도 송전선로에서 많이들 다뤄지는 내용인데요. 자, 전력 손실은 단상, 삼상 그리고 공통의 공식으로 또 나뉘어지게 되는데 단상의 경우에는 PL이라고 하는 건 전력 손실입니다. 전력 손실은 I제곱 R로서 구할 수가 있고 이 전력 손실은 유효 전력이기 때문에 단위가 와트여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선이라면은 그 전력 손실은 2를 곱한 2I제곱 R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삼상인 경우에는 전력 손실은 3I 제곱 R이 되겠고요. 자, 삼선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삼선식
말 그대로 이 전력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전선 한 가닥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므로 여기가 만약에 3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3을 곱해줘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단위는 와트고요. 자, 그 다음에 공통의 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상, 삼상 나누는 것이 불편하다면 공통식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VR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P제곱 R로서 구할 수가 있고, 이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며 역률의 제곱에도 반비례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계속 반비례 관계를 또 비례 관계를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이게 선지로 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도 꼭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전력 손실 공식에서 만약에 전력 손실이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이 전력 손실 PL이 일정하니까 고려를 하지 않는다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때 전력과 전압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자, 전력 손실이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P제곱은 어떻게 돼요? V의 제곱이죠. V의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를 가집니다. 전력 손실이 일정하려면 전력이 증가하면 전압도 증가해야, 즉 분자가 증가하면 분모도 증가해야 일정할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P제곱이 V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해서 제곱 지워져서 P는 V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력 손실률입니다. 여기는 이제 K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전력 손실을 전력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를 해주면 돼요. 백분율로 나타내겠고요. 우리가 기존의 공식, 이 공식을 그대로 가져온 다음에 여기서 P로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분자에 있던 P제곱이 P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반비례 관계를 살펴보면 전압의 제곱에 그리고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 공식에서요. 만약에 전력 손실률이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P는 V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만 보면 돼요.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보고.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전력 손실 그리고 전력 손실률도 중요하게 봐야 할 것입니다. 9번째 공식은 바로 송전선로, 즉 중거리 송전선로와 장거리 송전선로에서의 내용인데요. 바로 4단자 정수에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특성 임피던스, 전파 정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4단자 정수를 중거리 송전선로에서 많이 다루게 되는데 이 중거리 송전선로에는 파이형 회로 그리고 T형 회로로 존재하게 됩니다. 파이형 회로는 마치 파이와 닮았다 하여 파이형 회로고요. T형 회로는 중앙에 어드미턴스를 집중시킨 T와 닮았다고 하여 T형 회로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때 전력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ES는 송전단 전압, IS는 송전단 전류입니다. 이는 곧 이 수전단 측 전압과 수전단 측 전류의 방정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내지게 되는데, 여기 맨 처음이 바로 A라고 불리우는 전압이득입니다. 4단자 정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피던스 요소 B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드미턴스 요소 C고요. 네 번째는 전류 이득 D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T형 회로에서도 A, B, C, D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딱 봤을 때 어떻습니까? 파이형 회로도 그렇고 T형 회로도 그렇고 대칭 회로입니다. 대칭 회로에서는요, 이 4단자 정수 A와 D가 동일하고요. 여기도 A와 D가 동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항등식도 성립을 해요. AD-BC는 1. 자,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보면은 결국에 파이형 회로와 T형 회로의 차이점을 보자면 바로 이 임피던스 요소와 어드미턴스 요소의 차이인데요. 파이형 회로는 임피던스 요소가 Z라고 되어 있는데 이 회로를 보시면 Z가 이렇게 중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임피던스 요소를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드미턴스 요소는 지금 절반씩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 행렬의 유도에 의해서 Y의 1 플러스 4분의 ZY 이렇게 되고, T형 회로로 와서는 이제 Y가 그대로 있고요. 어드미턴스 요소 집중했기 때문에 이제 임피던스 요소는 행렬의 계산에 의해서 2분의 Z씩 나눠지는 것을 고려하여 Z의 1 플러스 4분의 ZY가 됩니다. 어쨌든 파이형 회로, T형 회로에서는 이 4단자 정수만 알아도 완벽한 학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장거리 송전선로를 볼게요. 장거리 송전선로는 선로의 길이가 수백 킬로미터 이상이 되는 송전선로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때 잘 다뤄지는 것은 특성 임피던스와 전파 정수가 있습니다. 자, 특성 임피던스는 선로의 고유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Z0로서 표현을 하게 되고 루트 어드미턴스분의 임피던스로
구하게 됩니다. 이때 어드미턴스는요, G 플러스 J 오메가 C로서 G는 누설 컨덕턴스, C는 작용 정전 용량이 됩니다. R 플러스 J 오메가 L은 이제 임피던스인데요. 임피던스는 저항과 이제 작용 인덕턴스의 합으로서 구해지게 되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 R과 G가 무시됨으로써 이제 C분의 L, 루트 C분의 L로서 간주되기도 합니다. 단위는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옴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전파 정수는요, 감마라고 표현을 하고요. R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마로써 있습니다. 감마는 루트 임피던스 곱하기 어드미턴스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무손실 선로다라고 한다면 R과 G가 0이고요. 무외형 선로다라고 한다면 RC는 LG로서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번째로 알아볼 공식은요, 바로 스틸식과 송전 전력에 관련된 공식입니다. 자, 먼저 스틸식이라고 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경제적인 송전 전압을 구하는 공식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경제적인 송전 전압을 V라고 할 때 V는 5.5 루트 0.6L에 플러스 100분의 P로서 구할 수가 있고, 자, 이때 단위에 굉장히 유의해야 합니다. 단위가 첫째, L이라고 하는 것은 송전 거리로서 킬로미터여야만 하고요. P라고 하는 것은 송전 전력으로서 단위가 킬로와트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때 정해지는 V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반드시 킬로볼트로 된다는 점. 자, 이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것은 이제 필기 시험뿐만이 아니라 추후에 이제 실기 시험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송전 전력은요, 삼상 송전 전력을 구할 때 대지전압을 이용하는 방법과 선간전압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자, 우리가 대지전압을 이용할 때 이 P라고 하는 것은 ES, ER을 X에 대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이때 X에 대한, 즉 리액턴스만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일반적으로 송전 선로에서는요, 이 저항에 비해서 리액턴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리액턴스만 간주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때 ES는 송전단 측 대지전압, ER은 수전단 측 대지전압을 의미하고 각각의 단위는 반드시 킬로볼트여야만 우리가 전력의 송전 전력의 단위가 메가와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델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의 상차각입니다. 위상차를 의미하게 되고요. 자, 이때 대지전압을 이용한 게 다음과 같다면 선간전압을 이용한 공식은요, 여기 보이는 3이라고 하는 것을 루트 3 곱하기 루트 3으로 나눠준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삼상에서 대지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값과 동일하기 때문에, 자, 루트 3 ES, 루트 3 ER 이렇게 나눠줌으로써 VS, VR이라는 송전단 선간전압, 수전단 선간전압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단위는 킬로볼트, 그리고 송전 전력의 단위는 메가와트가 됩니다. 자, 이것 또한 이제 실기 시험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고 단답형으로요. 필기 시험에서도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는 공식이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번째 공식은요, 역률 개선 시 필요한 전력용 커패시터의 용량입니다. 자, 우리가 전력용 커패시터, 전력용 콘덴서, 병렬 콘덴서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이 전력용 커패시터는 무효 전력을 보상해 줌으로써 역률을 개선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에 어떠한 조상 설비 중 하나인데요. 자, 이렇게 가로축을 P, 유효 전력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로축을 무효 전력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타 1이라고 하는 것, 세타 2라고 하는 것을 놓았을 때, 자, 우리가 세타 1이라고 하는 것은 역률 개선 전입니다. 우리가 세타 2라고 하는 것은 개선 후입니다. 개선 전의 역률각을 세타 1, 개선 후의 역률각을 세타 2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률을 개선하기 전에, 그러니까 역률을 개선하고자 하는 부하의 병렬로 연결하는 것이 바로 이 전력용 콘덴서인데, 역률을 개선하기 전에 무효 전력이 이만큼 있던 거예요. 이만큼. 그런데 역률을 개선하니까 무효 전력이 이만큼으로 줄었다라는 겁니다. 이만큼으로. 자, 그래서 결국에 변화한 무효 전력의 양을 보자면 기존에 이만큼이었다가 이만큼으로 줄었으니까 이 QC만큼 전력용 커패시터로 보상을 해줬다라는 거죠. 결국에 무효 전력을 경감시켜 준 것인데, 이는 곧 지상부하에서 이 진상분을 공급해서 역률을 개선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전력용 커패시터는 피상 전력이 일정하다든지 아니면 지금 써 있는 것과 같이 유효 전력이 일정하다든지의 조건이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필기 시험, 전력공학 필기 시험에서는 비교적 이제 경우를 나눈다기보다는 이 유효 전력이 일정한 경우로 이제까지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금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머지 경우는 우리가 실기에서 다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 QC라고 하는 것은 유효 전력 P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가 됩니다. 자, 우리가 P 탄젠트 세타 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개선 전의 무효 전력을 말하게 되고요. P 탄젠트 세타 2라고 하는 것은 개선 후의 무효 전력을 말합니다. 즉, P 탄젠트 세타 1에서 P 탄젠트 세타 2를 뺀 값, QC가 전력용 커패시터의 용량이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가 공식에 유의를 해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P의 단위입니다. 이 유효 전력의 단위가 반드시 킬로와트여야 한다는 점이고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전력용 커패시터의 용량은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킬로와트, 킬로볼트 암페어를 꼭 명심을 해야 하는 것이고, 자, 탄젠트 세타 1을 다르게 쓰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우리가 개선 전의 역률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개선 후의 역률도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개선하고자 할 때 커패시터의 용량을 구해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공식을 떠올려야겠죠. 자, 이거는 꼭 기억을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이 공식도 꼭 기억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12번째 공식은 충전 전류와 충전 용량입니다. 자, 먼저 충전 전류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커패시터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말합니다. 자, 이때 커패시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E라고 해서 우리가 상전압 또는 이것이 전선로로 가게 되면은, 자, 전선이 있고 밑에 대지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전선과 대지 간의 정전 용량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이것도 일종의 커패시터죠. 자, 여기를 통해 흐르는 전류, 이 충전 전류 IC를 했을 때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바로 대지 전압이 됩니다. 전선로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지 전압을 뭘로 나눠줘요? 용량 리액턴스로 나눠주게 되고, 자, XC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C분의 1로서 정리가 되며, 자, 이것을 분수를 정리하게 되면 오메가 C 2 암페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2파이 F고요. 자, E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지 전압을 나타내는 거예요. 볼트, 기본 단위가 볼트입니다. 자, C라고 하는 거는 정전 용량을 의미하게 되고요. 페럿이 기본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커패시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게 뭐라고요? 전선로에서 대지 전압이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전력용 커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이다,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전압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충전 용량을 보시면요. 자, 충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 전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전선로, 전력용 커패시터에 따라서 이 충전 용량을 구하는 공식이 나뉘어지게 되는데, 자, 먼저 QC라고 하는 충전 용량이라고 있다고 했을 때 3EIC라고 적은 부분, 이 부분이 뭐냐면, 자, 우리가 전선로는 일반적으로 3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의 상을 가지고 있어서 한 상에는 하나의 커패시터가 있어요. 정전 용량이 있는데 이것이 몇 개 있습니까? 3상에서는 3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뭘 곱해준 거예요? 3을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IC가 이 용량이었는데 여기에 3상 용량이니까 3을 곱해준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3 오메가 C2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원래 IC가 오메가 C2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E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지 전압이라고 했죠. 자, 대지 전압은 3상에서 루트 3분의 V, 즉 선간 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눠준 값과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이렇게 오메가 CV의 제곱 볼트 암페어만 나오게 됩니다. 이때 V는 계통의 공칭 전압 또는 선간 전압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전력용 커패시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력용 커패시터는 델타 결선과 Y 결선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델타 결선을 그리게 된다면,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것이 델타 결선인데, 델타 결선의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 상전압과 선간전압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상전압이고 여기가 선간전압이죠? 이 둘은 같아요.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델타 결선에서는 우리가 QC,
3-2IC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3-오메가-C2의 제곱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때 2가 상전압으로서 선간전압과 같으므로 우리가 2를 V로 치환하면 3-오메가-CV의 제곱이 됩니다. 결국에 델타 결선으로 연결이 된 전류용 커피시터의 충전 용량은 3-오메가-CV 제곱, 3-오메가-C2의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Y결선으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Y결선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결선이 되냐면요. 바로 이렇게 결선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되죠. 자, Y결선의 특징은 뭐예요? 선간전압과 상전압 간의 관계가 루트 3배가 차이가 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QC, 3-오메가-C2의 제곱은 오메가-CV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다가 루트 3분의 V를 집어넣은 겁니다. 결국에 어떤 것과 같아요? 지금 전선로의 충전 용량과 같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때 우리가 이렇게 전압별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충전 전류와 충전 용량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13번째 공식은요, 바로 퍼센트 임피던스와 전격 차단 용량, 그리고 단락 용량, 단락 전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먼저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항 또는 임피던스, 리액턴스는 옴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옴이라는 것을 이제 계통에 적용시키려면은 옴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변환하기 어려워지게 되는데, 이러한 단위를 없애고 기준 용량에 맞춰서 환산하는 것을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항이면 퍼센트 저항 강화, 리액턴스면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 이를 구하는 공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공식은 실기 시험에서도 자주 나왔고요. 필기 시험에서도 단골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10V제곱분의 PZ라고 구하고요. 만약에 퍼센트 저항 강하다라고 한다면 10V제곱분의 PR, 리액턴스 강하다라고 한다면 10V제곱분의 PX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단위에 굉장히 유의해야 하는데요. 자, 전격 용량의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고요. 선간 전압의 단위는 반드시 킬로볼트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단위로 유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개의 경우에 따른 공식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제 선로의 리액턴스 성분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 저항 강화를 무시하고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로 대치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이 퍼센트 임피던스 공식을 퍼센트 리액턴스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실기 시험에서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단락 용량 PS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PS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 PN을 곱해줌으로써 우리가 단락 용량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 전류라고 하는 것은 IS로서 표현을 하며, IS는 Z분의 2입니다. 임피던스분의 대지 전압이 돼요.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3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지 전압은 선간 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눠준 거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옴법으로 단락전류를 계산하는 것이고, 만약에 퍼센트 임피던스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 IN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락 전류라고 구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여기 보시는 단락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차단기의 최소 차단 용량이 바로 이 단락 용량입니다. 그래서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PS. 자, 여기 문자가 똑같죠? 결국에 이 단락 용량은 차단기의 최소 차단 용량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문자를 통일시킨 것입니다. 자, 루트 3 VNIS라고 해서 메가볼트 암페어로 단위가 주어져 있고요. V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차단기의 전격 전압, 이거 분명히 킬로볼트로 해야 하고, 자, 전격 차단 전류라고 하는 IS는 분명히 단위가 킬로 암페어여야만 우리가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의 단위가 메가볼트 암페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단기의 전격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22.9kV 계통이다 그러면은 얼마예요? 25.8kV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154kV 계통이다 라고 한다면 차단기의 전격 전압은 170kV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공식 살펴보겠습니다. 14번째 공식은 바로 일선 지락전류에 관련된 공식입니다. 이 일선 지락전류를 물어보는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 또는 이제 중성점 접지 방식 중에서 일선 지락전류가 가장 적은 방식, 가장 큰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 우리는 공식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으므로 일선 지락전류 공식 두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먼저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에서 무부하 발전기의 이제 일선 지락 시 지락 전류 IG라고 하는 것은 영상분 전류의 3배가 되며 이는 이제 유도 과정이 있습니다. 제 강의 참고하시면 좋아요. 자, 그것은 이제 3이 곱해지고 이 부분이 바로 영상분 전류가 되는 겁니다. 자, 영상분 전류는요, Z0, Z1, Z2의 합분에 EA라고 해서 지락된 또는 접지된 상의 무부하 기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조건에 이렇게 지락된 상의 무부하 기전력을 EA라고 한다 이런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이게 이제 직접 접지 방식에서 일선 지락 전류를 구하는 과정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Z0라고 하는 것은 영상 임피던스를 말하게 되고요. Z1은 정상, Z2는 역상 임피던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접지 방식에서의 지락 전류는 다음과 같이 구해지게 되는데, 자, 이는 어떤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접 접지가 아니라 비접지 방식에서는 여기 델타 결선으로 채택이 됩니다. 자, 이 델타 결선은 접지가 안 돼 있는 건데, 비접지. 결국에 이 전선과 대지 간에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 3상이기 때문에 3개의 정전 용량이 존재하겠죠. 대지 정전 용량. 그러면 만약에 이쪽에 있는 일선이 지락이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대지와 만나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지락 전류 IG는요, 이 정전 용량, 지락된 상을 제외하고 이 정전 용량을 통해서 지락 전류가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전압보다 전류의 위상이 90도 앞선 전류, 즉 진상 전류이고요. 왜냐면 커패시터를 통해 흐르는 전류니까. 자, 그것의 벡터적인 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3 오메가 CSE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CS라고 하는 것은 대지 정전 용량으로서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지락된 상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지 전압 E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대지 전압은 말 그대로 이 전선과 대지 간에 걸리는 전압으로서 대지 정전 용량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전선로이기 때문에 대지 전압은 3상에서 선간 전압 V를 루트 3으로 나눠준 값과 동일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15번째 공식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마지막 공식은 바로 중성점 잔류 전압입니다. 자, 중성점 잔류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3상 대칭 전선로라면은 일반적으로 이 중성점에 걸리는 전위가요, 영전위입니다. 영전위. 항상 0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성점에 이렇게 접지하더라도 이 중성점으로부터 대지 쪽으로 가는 곳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영전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실제 송전선로에서는 대지 정전 용량이 약간 다소 차이가 있게 됩니다. 즉 CA와 CB와 CC가 서로 다르다는 것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성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전위가 아니라 어떠한 전위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류는 뭐예요?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중성점을 만약에 접지를 하게 된다면 운전 상태에서도 이제 일정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러면은 근접한 통신선에라든지 이런 유도장애를 끼치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고, 특히 소호 리액터에서는 직렬 공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고자 이 정전 용량을 완전 연가하기도 하죠. 완전 연가라고 하는 것은 선로 정수를 평형시키는 것으로서 CA, CB, CC를 통일시키는 건데, 자, 이걸 통일을 하게 되면은 이 위에 있는 중성점 잔류전압 공식을 보시면 분자에 루트 CA, CA-CB, CB, CB-CC, CC, CC-CA에서 이 분자가 0이 되므로 이 전체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가를 하면 중성점 잔류전압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성점 잔류전압 공식 분모에는요, 각 상의 대지 정전 용량의 합을 고려해 주시면 되고, 자, CA가 나왔으면 괄호 첫 번째 CA, CB, 그 다음에 CB가 나왔으면 CB, CC, CC가 나왔으면 CC, CA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꼭 곱해 주셔야 되는데 바로 대지 전압입니다. 자, 대지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전 용량 양단에 걸리는 전압으로서 전선로와 대지 간에 걸리는
압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삼상에서는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눠준 값과 동일하게 됩니다. 자, 이번 영상 첫 번째로 다뤄볼 공식은 바로 정전유도 전압입니다. 자, 정전유도 전압은 정전유도 장애에서 발생하는 전압인데요. 자, 전력선과 통신선 간에 상호 정전 용량이 있게 되는데 이 상호 정전 용량과 그리고 영상 전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정전 유도 장애입니다. 자, 그때 이 통신선의 대지 정전 용량에 걸리는 자, 이 전압을 우리가 정전 유도 전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이 문자를 일반적으로 이 S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단상과 삼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그림은요, 단상에서의 그림입니다. 자, 단상에서의 정전 유도 전압 ES라고 하는 것은 CAB, 상호 정전 용량이죠. 자, CAB 플러스 CB 분의 CAB.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자, 일반적으로 이 상호 정전 용량과 대지 정전 용량이 지금 이렇게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전체에 걸리는 전압은 전력선의 대지 전압으로서 볼 수 있고, 자, 이때 커패시터의 직렬 접속은 정전 유도 전압에 해당되는 이 ES를 구하기 위해서 이 상대편의 정전 용량이 이렇게 분자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단상에서의 정전 유도 전압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우리는 이 공식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 그림이 주어지고 나서 이 단상 정전 유도 전압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삼상에서는 이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중성점 잔류전압의 공식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자, 우리가 중성점 잔류전압의 공식은 이 분모에서 CS가 없었습니다. 중성점 잔류전압은 말 그대로 중성점에 남아있는 전압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대지정전 용량 CS는 존재하지 않죠. 자, 어쨌든 이 삼상에서의 정전 유도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자, A상, B상, C상의 전력선이 있고 이 각각이 통신선과의 관계에서 상호 정전 용량 CA, CB, CC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전 유도 전압은요. 자,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루트 CA, CA-CB, CB, CB-CC, CC, CC-CA의 루트를 씌워주게 되고 분모에는 CA, CB, CC, CS를 다 더해준 값이 오게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반드시 대지 전압 E를 곱해 주어야 합니다. 삼상에서는 선간 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눠 주어야지만 대지 전압이 된다는 것 꼭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 것은 바로 전자유도 전압입니다. 자, 전자유도 전압은 전력선과 통신선과의 상호 인덕턴스 M 과 그리고 영상 전류 I0죠. 이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지락 시 발생하는 전압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전자유도 전압은 전자유도 장애에서 발생하는 전압인데요. 자, 그것은 일반적으로 EM으로서 표현을 하며 마이너스 J 오메가 ML 여기에 IA 플러스 IB 플러스 IC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A상, B상, C상의 전류의 합이죠. 근데 우리가 대칭분 정리에 따라서 이 IA 플러스 IB 플러스 IC는 영상 전류의 3배가 됩니다. 근데 영상 전류의 3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락 전류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때 L은 전력선과 통신선과의 병행 거리, 단위는 킬로미터이고 M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인덕턴스로 헬리 퍼 킬로미터가 됩니다. 즉 단위 길이당 이제 상호 인덕턴스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 단위가 그냥 헬리로 주어졌다면 M과 L은 합쳐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 전자유도 전압의 크기를 물어봤다. 그러면은 이 J죠. 복소수의 허수에 해당하는 이 J가 이제 오메가 ML 3I 제로로서 이렇게 절대값의 크기로만 표현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째 공식은요, 바로 이상전압의 진행 파입니다. 자, 이상전압은 어떠한 파동을 그리며 진행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 E1이라는 입사파 전압이 있고요. I1은 입사 전류가 되겠고, E2는 이제 반사하는 전압, I2는 반사 전류, E3는 투과하는 전압, I3는 투과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경계점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일반적으로 변이점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바뀌기 전의 매질을 임피던스를 Z1, 자, 이쪽을 Z2로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반사파 전압 E2라고 하는 것은요,
Z2 플러스 Z1분의 Z2 마이너스 Z1이라는 반사계수와 입사파 전압 E1의 곱으로서 계산이 되고요. 자, 투과파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E3로서 표현을 하며 Z2 플러스 Z1분의 EZ2라는 투과계수에 의해 곱해지는 E1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경우 세 가지를 좀 볼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이상전압이 무반사, 그러니까 접속점에서, 변이점에서 무반사가 되기 위한 반사계수와 투과계수의 이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무반사라고 하는 것은 이 반사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E2는 0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E2가 0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면 반사파 전압 E2가 0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0이 되기 위해서는 분자가 0이 되어야겠죠. 자, 왜냐면 E1은 0이 될 수가 없고 이 분모가 0이 되면 무한대가 되는 것이고 분자가 0이 되어야 반사파 전압이 0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사계수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곳이 0이 되어야 하므로 Z2-Z1이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Z1과 Z2가 같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자, 투과계수 같은 경우에는 Z2 플러스 Z1분의 2Z2인데 자, 여기 Z1과 Z2가 같다라고 했으므로 이 부분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Z2로 쓸 수 있죠. 그러면 분모 분자가 같은 것이 있게 되니까 이제 투과계수는 뭐가 됩니까? 1이 되는 것입니다. 아, 결국에 반사가 없으니까 그대로 투과가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투과계수가 1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종단이 개방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개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를 무한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임피던스가 무한대라고 하는 것, Z2가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반사계수에 있어서 Z2가 무한대이므로 무한대 플러스 Z1분의 무한대 마이너스 Z1이 되어 반사계수는 1이 됩니다. 종단 개방 시 반사계수 1 기억해 주시고요. 자, 투과계수는 Z2 플러스 Z1분의 2Z2인데 여기서 Z2가 무한대이므로 자, 무한대 플러스 Z1분의 2 곱하기 무한대입니다. 즉 2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종단 개방 시 반사계수 1, 투과계수 2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종단 접지입니다. 종단 접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락되었다라고도 표현이 되는데요. 자, 이거는 Z2가 0으로서 취급이 됩니다. 반사계수는요 0 플러스 Z1분의 0 마이너스 Z1에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투과계수는요 0 플러스 Z1 분의 2 곱하기 0이 되어서 자, 0으로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전압의 진행파에 있어서 무반사, 종단 개방, 종단 접지 이렇게 세 개의 경우를 꼭 나눠서 기억해 줘야겠습니다. 18번째 공식은 바로 차폐계수에 관련된 공식입니다. 자, 여기서 차폐계수란 차폐선에서 다뤄지는 개념인데요. 차폐선을 시설하게 된다면 전자유도 장애를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상호 인덕턴스를 줄여줌으로써 전자유도 장애를 약 30에서 50% 정도를 감소할 수 있는데요. 자, 차폐계수 람다라고 하는 것은 1- ZS, Z1, 2의 곱분의 Z1S, Z2S의 곱으로서 나타내어집니다. 자, 여기서 1번은 전력선, S는 차폐선, 2번은 통신선이라고 했을 때 Z1S는 전력선과 차폐선 간의 상호 임피던스, Z2S는 통신선과 차폐선 간의 상호 임피던스, Z1, 2는 전력선과 통신선 간의 상호 임피던스, 마지막으로 ZS는 차폐선의 자기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차폐계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력선을 차폐선에 근접하여 설치했을 때 경우입니다. 자, 전력선을 차폐선에 근접하여 시설한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바라보면은 이 전력선이 차폐선에 이렇게 바짝 붙는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Z12, 즉 전력선과 통신선 간의 상호 임피던스 Z12와 차폐선과 통신선 간의 상호 임피던스 Z2S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Z12와 Z2S가 거의 다 같다라고 보면은 이 차폐계수의 식에서 둘은 약분이 될 수 있다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폐계수 람다라고 하는 것은 1-의 ZS분의 Z1 S라고 표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통신선을 차폐선에 근접하여 설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2번이 이 S 쪽으로 근접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온다고 했을 때 자, Z1, 2와 뭐가 같습니까? 이제
Z1S가 거의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식에서 Z12와 Z1S가 이렇게 약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폐기수 람다라고 하는 것은 1-ZS분의 Z2S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번째 공식은 바로 변류기 접속 방법에 따른 1차 전류와 2차 전류의 계산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선된 것이 바로 가동 접속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IA 전류가 아래로, B, C 전류가 아래로 흐르고 있을 때 이 변류기의 코일에 유도되는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IA, 자, 이곳을 IC라고 한다면, 자, 이곳에 흐르는 전류는 IA 플러스 IC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정확하고 자세하게 풀이를 하려면 본래 벡터도를 그려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식을 더 합리적으로 빠르게 암기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세한 유도 방식은 이제 이론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결국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류기의 가동 접속일 때 이 전류계, 2차 전류에 해당되는 이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 있잖아요. 자, 이거는 각 상에 흐르는 이 전류를 고려를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CTB를 고려를 해주면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트 3을 별도로 곱하거나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자, 1차 전류라고 하는 것은 이 변류기를 거치지 않은 전류를 말하게 되죠. 그래서 I1은 I2 곱하기 CTB인데, 자, 여기서 CTB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변류비가 200에 5다 라고 한다면 이 CTB에 뭘 곱해줘야 되냐면요, 5분의 200을 곱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변류비가 200에 5인데 CTB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곱할 때 200분의 5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5분의 200은 뭡니까? 40이죠. 자, 200분의 5는 뭐예요? 더 작은 숫자죠. 결국에 1차 전류가 더 크고 2차 전류는 감소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1차 전류는 I2라는 전류의 CTB를 곱해준 것. 그 다음에 2차 전류, 결국에 이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라고 하는 것은 I1 곱하기 CTB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자, 차동 접속일 때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결선된 것이 바로 차동 접속인데요. IA, IB, IC가 있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IA, 자, 이쪽을 뭐라고 하냐면 IC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전류, 자, 이 전류가 IA가 되는 것이고 이 분기점을 토대로 자,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 거죠? IC-IA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벡터도로 그려 보았을 때 이 벡터도에 따른 전류의 크기는요, 바로 루트 3이 곱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전에 가동 접속일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각상에 걸리는 이 전류의 루트 3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CTB만 고려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동 접속에서는 이것에 걸리는 전류에다가 CTB를 고려해줌과 동시에 루트 3이라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벡터도에 따라서. 그래서 1차 전류를 구할 때는요, I2 곱하기 CTB 곱하기 루트 3분의 1을 해줘야 되고요. 2차 전류라고 하는 것은 1차 전류의 CTB분의 1에 루트 3을 곱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CTB와 루트 3 이게 서로 이렇게 그냥 반대 위치에 있다. 분모 분자 반대 위치에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더 덜 헷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20번째 공식은요, 집중 부하일 때 그리고 분산 부하일 때 서로 전압 강화와 전력 손실의 관계가 다르게 되는데요. 자, 집중 부하라고 하는 것은 부하가 말단에 집중되어 있고 선로 임피던스도 집중되어 있는 것을 말하게 되고, 자, 그때 전압 강화를 E, 전력 손실을 PL이라고 한다면 분산 부하일 때는 부하가 균등하게 분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때의 전압 강화는 집중 부하일 때 전압 강화의 절반, 그리고 전력 손실은 집중 부하일 때 전력 손실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분산 부하는 집중 부하일 때보다 전압 강화는 2분의 1, 전력 손실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구나 꼭 기억해 주세요. 21번째 공식은 부하 특성에 관련된 공식들입니다. 첫 번째로 수용률부터 보겠습니다. 자, 수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설비 용량에 대해서 최대 수용 전력이 얼만큼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로서, 예를 들어서 제가 독서실 사장님이다 라고 한다면 독서실 자리를 100석을 마련하였으나 아무리 수험생들이 많이 와도
80석밖에 안 차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 수용률은요, 바로 80%가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수용률은 설비 용량에 대해서 최대 전력이 얼만큼이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으로서, 자, 거기에 100%를 곱해주면 수용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등률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을 합성 최대 수용 전력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으로서 별도로 단위가 없고 무조건 1보다 큰 값입니다. 그래서 이 부등률은 절대로 1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수용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100%를 절대 넘을 수가 없겠죠. 최대 전력은 설비 용량을 못 넘으니까요. 자, 그리고 부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전력을 최대 전력으로 나눠준 값입니다. 자, 여기서 부평최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균 전력이란 사용 전력량을 시간에 대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자, 이때 시간을 어떻게 설정하냐면은 우리가 특정 기간에서의 평균 전력을 특정 기간 동안의 최대 전력에 대해서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하율, 월부하율, 연부하율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1부하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1 사용 전력량을 24 곱하기 1 최대 전력으로 나눠주게 되는데, 자, 이때 24분의 1 사용 전력량, 이 부분이 바로 평균 전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월 부하율은 한 달 30일로 치었을 때 하루 24시간이니까 월 사용 전력량을 24 곱하기 30으로 나눠주면 이것이 평균 전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 부하율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이므로 연 사용 전력량을 24 곱하기 365로 나눠주면 우리가 이것을 평균 전력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여기 부등률 개념을 한 번만 더 보면요. 합성 최대 수용 전력과 부등률과의 위치를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등률 분의 개개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 되죠. 자, 근데 거기서 만약에 그것 양변을 역률로 나눠준다. 역률 코사인 세트로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보시면 최대 수용 전력, 설비 용량, 최대 수용 전력의 합, 합성 최대 수용 전력 모두 다 평균 전력, 최대 전력 모두 다 단위가 킬로와트입니다. 그쵸? 자, 이 킬로와트, 유효 전력을 역률로 나눠주면 이것이 뭐가 돼요? 피상 전력이 되잖아요. 자,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변압기 용량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압기의 용량을 구할 때 이처럼 부등률을 꼭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역률과. 22번째 공식은 바로 단권 변압기, 특히 단상 승합기에 관련된 공식들입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단상 승합기의 공식이 되겠는데요. V1이라고 하는 것은 저압측 전압, 1차측 전압이죠. 승합 전의 전압인 V1이 되겠고요. V2는 부하측 단자 전압 또는 승합된 전압을 의미하게 됨으로써 V2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단독으로 존재하는 권선을 직렬 권선, 이렇게 공유하는 권선을 불로 권선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자, 불로 권선에 유도되는 기전력을 E1, 여기를 E2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부하측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우리가 I2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차 전류. 자, 그때 우리가 승합 후의 전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승합 후의 전압이란 V2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는 기존의 승합 전의 전압인 V1에다가 권수비를 고려하여 V1을 같이 고려를 해주게 되면은 V1의 1 플러스 A분의 1이라는 값으로 승합 후의 전압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부하 용량과 자기 용량의 비인데요. 자, 이 밑쪽으로 오게 되면은 자, 부하 용량과 자기 용량에 비했을 때 자기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승합기 자체의 용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E2 직렬권선에 걸리는 전압의 2차 전류 I2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둘을 곱하면은 어쨌든 피상 전력이 되잖아요. 그 피상 전력을 우리가 승합기의 자기 용량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이때 E2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는 V2에서 V1을 뺀 값이랑도 같지만 승합인 경우에, 그런데 이 E2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만약에 정격 전압으로 주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권수비가 이제 전압비가 3150에 210이다 라고 주어졌다면 이 E2가 이제 210으로 들어가는 것이 좀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는 그냥 여기 V2에서 V1을 뺀 값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실기를 공부할 때 보면은 답이 두 가지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V2-V1 이거 V2로 나눠주게 되면은 결국에 고압측에서 저압측 뺀 것분에
분해가 아니죠. 고압측에서 저압측 뺀 것을 고압측에 대해서 나타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I2는 이렇게 약분이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승합기의 자기 용량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자기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구했던 요 식에다가 부하 용량을 곱해주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승합기의 자기 용량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23번째 공식은 바로 유량 연속의 정리입니다. 이 공식이 바로 이번 영상의 마지막 공식이 되겠는데요. 자, 유량 연속의 정리라고 하는 것은 관의 굵기가 이렇게 다른 경우에 이 단면적과 그곳을 통과하는 유속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과하는 전체 유량 Q라고 하는 것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유량 연속의 정리가 되겠는데요. 자, 이때 Q라고 하는 것은 A1 곱하기 V1, A2 곱하기 V2로 서로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A1은 이 넓은 곳의 단면적, A2는 좁은 곳의 단면적인데 결국에 넓은 단면적을 통과하는 유속은 느리고 좁은 단면적을 통과하는 유속은 빠르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수도꼭지에 연결된 배관을, 플라스틱 배관을, 호스를 손으로 끝을 눌러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끝을 손으로 누르게 되면은 단면적이 좁아지잖아요? 그럼 물이 어떻게 되죠? 콸콸콸 더 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화장실 청소할 때도 그런 방법을 썼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단면적은 좁아지지만 통과하는 유량은 같구나라는 것을 우리 실생활에서도 알아볼 수가 있고요. 자, 이때 단위는 유량이기 때문에 세제곱미터 퍼 세컨즈가 됩니다. 자, 이때 단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고 유속의 단위가 미터 퍼 세컨즈이므로 이것들이 곱해져서 세제곱미터 퍼 세컨즈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끝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학습할 것이냐면 우리 전력공학에서도요, 발전 파트가 있습니다. 발전. 전력을 생산해내는 발전 파트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수력 발전이 있고요. 이제 화력 발전이 있죠. 이제 원자력 발전도 있지만 이 원자력 발전에서 공식은 이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수준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어려운 것이 출제된다면 정말 어려워질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원자력 발전이에요. 근데 이제까지 전기기사 그리고 전기산업기사 필기 문제에서 저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공식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영상에서는 수력 발전과 화력 발전에서 다뤄지는 중요한 공식 7가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7가지 공식만 잘 암기하고 가신다면은 발전 파트에서 공식으로 출제되는 문제는 전부 다 수료할 수 있다, 완벽히 마스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으니까 여러분이 이번 영상도 끝까지 잘 집중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24번째 공식은 바로 수차 발전기 출력입니다. 수차 발전기는요, 수력 발전에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자, 수차는 일종의 터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터빈은 9.8QH라는 수력을 입력으로 받아서 에타 T라고 하는 터빈의 효율을 거쳐 수차 출력이 나오게 되고 이 수차 출력은 다시 발전기, 수차에 연결된 발전기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에타 G라고 하는 발전기 효율을 거쳐 P의 발전기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P는 이제 전기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자, 출력 P라고 하는 거 공식은 9.8QH, 에타 T의 에타 G로서 곱해지게 되고 이때 에타 T와 에타 G의 곱은 바로 에타라고 해서 합성 효율, 발전소 효율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문제에서 발전기 효율과 수차 효율이 따로 주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발전소 효율로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에타 T와 에타 G가 곱해져 있는 형태구나. 그냥 효율 하나만 곱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H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유효 낙차입니다. 유효 낙차라고 하는 것은 총 낙차. 자, 총 낙차에서 손실분을 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총 낙차가 100m입니다. 근데 손실분이 한 6%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낙차, 유효 낙차는 얼마가 되는 거죠? 100에서 6%를 뺀 나머지 94%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유효 낙차는 94m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H에는 유효 낙차가 들어가는 것이구나. 자, 그 다음에 Q는 유량인데요. 사용 유량은 단위가요, 세제곱미터 퍼 세컨즈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번 이 수차 발전기 출력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유량의 단위가 기본적으로 세제곱미터 퍼 세컨즈, 초당 유량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유량의 단위가 분당 유량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요 앞에 9.8이 아니라 뭐가 와야 됩니까? 분모에 6.12가 오는 6.12분의 1 형태가 와야 됩니다. 이는 9.8을 60으로 나누면 6.1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공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유량의 단위가 반드시 초당 사용 유량으로 나와야 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 발전기의 출력 단위는 킬로와트로 계산이 된다는 것도 짚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구했다면 전력량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구한 출력을 시간을 곱해주면은 전체 전력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 수차 발전기 출력을 물어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차 발전기에 따른 전력량을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째 공식은 바로 양수 펌프용 전동기의 출력입니다. 이 양수 펌프라고 하는 것은 양수 발전이라고 하죠. 양수 발전은요, 값싼 심야 전력을 이용해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을 끌어올려 이 물을 끌어올린 것을 낮 시간대, 피크 전력 타임 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양수 발전이라고 하는데, 그 양수 발전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양수 펌프고, 그 펌프를 구동하기 위한 전동기를 우리가 양수 펌프용 전동기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문제, 이 유형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대부분 뭐를 물어보게 되냐면 이 양수 펌프용 전동기의 출력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출력은요, 소요 동력으로서 표현이 되는데, 자, 이 소요 동력과 여기 보시면 축동력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자, P인이라고 하는 전기 에너지가 전동기 입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전동기 입력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받아서 에타 M이라고 하는 전동기의 효율을 거치고 나면 이제 전동기의 출력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축동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축동력은 무엇이냐면요, 자, 전동기가 회전을 하면 이 회전을 할 때 연결된 축이 회전하게 됩니다. 이 축을 회전하기 위한 동력을 축동력이라고 하고, 그 축동력을 할 때 여유 계수를 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여유 계수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100% 1로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유 계수가 한 25%다 그러면은 1.25가 곱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바로 이 축동력에다가 여유 계수가 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K라는 여유 계수가 곱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이것이 뭐가 되냐면요, 바로 어떤 것이 되냐면 소요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다 적어놓은 것처럼 축동력의 여유계수가 곱해지면 뭐가 된다? 소요 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소요 동력을 구하시오 하면은 이 축동력 곱하기 여유계수 한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유계수가 여기에 곱해지잖아요, 입력으로. 근데 이게 뭐냐면 펌프의 입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펌프의 출력인 9.8QH 또는 6.12분의 QH에도 여유계수가 같이 고려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K가 같이 곱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밑에 제가 적어놓은 축동력 곱하기 K, 9.8QH 곱하기 K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가만히 보시면요, 펌프의 효율 에타 P라고 하는 것은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그쵸? 근데 입력이 뭐냐면요, 소요 동력이에요. 9.8 9.8이 아니죠. 입력은 축동력 곱하기 여유 계수입니다. 그쵸? 근데 출력이 뭡니까? 9.8QHK잖아요. 9.8QHK다. 그럼 KK 지워지고 이것만 나온 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소요 동력이라고 했으므로 분모를, 이 분자도 그러면 따로 K를 지우지 않고 9.8QHK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펌프의 효율이니까 이 축동력 곱하기 K, 즉 소요 동력과 펌프의 효율을 위치를 바꾸면 바로 이 아래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축동력 곱하기 K가 뭐라고요? 바로 소요 동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 전동기에는 축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축에 여유계수가 있는데 같이 곱하면 소요 동력이 되고, 이 소요 동력이 펌프로 들어가서 9.8QHK 또는 6.12분의 QHK라는 수력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우리가 소요 동력을 구할 때에는 이 출력을 효율로 나눠주면 입력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펌프의 출력이 보시면 9.8QHK와 6.12분의 QHK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 Q는요, 단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의 식을 사용할 때는 이제 사용 유량이 초당 사용 수량으로 되어야 되고, 이 Q예요. 그 다음에 아래의 식을 사용할 때는 이게 6.12가요 9.8을 60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Q가 단위가 반드시 세제곱미터 per minute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초당 사용 유량,
여기는 분당 사용유량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H는 유효 낙차고 여기서 에타 P는 펌프 효율, K는 축동력의 여유 계수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우리가 이 구조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죠. 이 구조를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공식 하나만으로도 양수펌프용 전동기 소요동력 또는 출력을 올바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펌프용 전동기의 용량을 구하시오 또는 입력을 구하시오 라고 물어봅니다. 입력. 용량 또는 입력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여기 역률까지 만약에 고려가 되어 있다. 이러면은 문제가 좀 복잡해져요.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지금 소요 동력에 대해서 구했습니다. 소요 동력이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전동기의 용량이라든지 입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동기의 용량, 입력 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맨 앞단이에요. 전동기에 들어가는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 입력이 여기가 이제 전동기의 출력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전동기의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전동기의 입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동기의 출력인 소요 동력을 뭘로 나눠줘요? 효율로 나눠주게 되면은 전동기의 입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래에서 구했던 요 식 있죠, 지금. 요 식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분모에 뭐가 추가로 곱해지면 될까요? 분모에 에타 M이라고 하는 전동기의 효율이 같이 곱해진다면 이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소요 동력이 아니라 용량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앞까지 온 겁니다, 지금. 전동기의 효율까지 고려가 된다면. 근데 용량이 지금 보시면 킬로와트예요. 왜냐면 여기는 뭐 따로 역률을 나눠주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역률까지 주어졌다? 그러면은 이 용량을 역률로 나눠줍니다. 역률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유효전력을 역률로 나눠주면 이건 뭐가 됩니까? 바로 킬로볼트 암페어. 피상전력이 됩니다. 피상전력.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까지 응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이 부분에서 용량에 대해서 물어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요 동력에 대해서 물어봤네. 이 문제에서는 그것을 출력이라고 표현했구나 라고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26번째 공식은 바로 수차의 특유속도 또는 수차의 비속도라고 불리는 공식입니다. 이것을 구하는 공식인데 수차의 특유속도는 NS라고 일반적으로 표시하며 이는 회전수, 수차의 회전수에 수차의 출력의 2분의 1제곱 그리고 유효 낙차의 마이너스 4분의 5제곱을 곱해주게 되면 수차의 특유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단위는 반드시 RPM이어야 하고요. 이 문제 이 수력 발전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수차의 특유 속도를 묻는 NS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출제가 된 적도 있고요. 이 나머지 조건을 주고 또는 이 수차의 회전수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유 속도와 출력과 유효 낙차를 준 상태에서 오히려 이제 거꾸로 이 수차의 회전수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학용 계산기로 풀이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의 형태만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차의 특유 속도의 범위가 있는데요. 유효 범위가 있는데 자, 흡출관이 없는 구조인 펠턴 수차는 12에서 23rpm을 가지고 있고요. 그 특유속도 범위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프란시스 수차는요. NS가 H 플러스 20분의 13,000 플러스 5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NS가 H 플러스 20분의 2만 플러스 3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프란시스 수차는 지금 특유속도 범위가 두 가지입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프란시스 수차의 특유속도 범위를 구하는 학자가 여러 명이었어요. 그 학자가 여러 명일 때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 해서 여러 의견을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이 좀 두 가지별로 나뉘게 된다. 학자별로 두 가지로 나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공식 두 가지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프란시스 수차는 이 두 개 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값 동일하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카플란 수차는요. NS가 H 플러스 20분의 2만에다가 플러스 5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하겠습니다. 다음 공식은 낙차에 따른 수차의 특성 변화입니다. 이 문제도 좀 여러 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기사라든지 산업기사 문제 모두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회전수, 유량, 출력은 낙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는 거죠. 자, 낙차 변화하기 전이 H1이고 변화한 후가 H2입니다. 자, 이것은 H1분의 H2라고 하는 것은 변화량이라는 거죠. 자, 그 변화량의 2분의 1제곱의
비례하는 것이 바로 회전수고요. 자, 변화량의 2분의 1제곱에 비례하는 것도 유량이고요. 그 다음에 변화량의 2분의 3제곱에 비례하는 것을 출력으로 특성 변화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 있죠. 옆에다 적은. 이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쉽게 문제를 풀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전수는 낙차의 2분의 1제곱, 유량은 낙차의 2분의 1제곱, 출력은 낙차의 2분의 3제곱에 비례하더라. 이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28번째 공식은 바로 화력발전소의 열 효율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수력발전에서는 수차발전기 출력과 양수펌프용 전동기의 소요동력이라고 한다면 화력발전에서는 화력발전소의 열 효율에 관련된 공식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자, 이때 열 효율 에타라고 하는 거는 mh분의 860W 곱하기 100%를 해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m이라고 하는 것은 연료의 소비량으로서 단위는 반드시 킬로그램이어야 하고요. H는 연료의 발열량으로서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이 곱해져야만 열량으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분모가 이제 열량이잖아요. 그쵸? 킬로칼로리라는. 그럼 분자도 열량이어야지만 생략이 되어서 효율이 나올 겁니다. 열량이 되는지 볼게요. 자, 발생 전력량이 있습니다. 이걸 W라고 하죠. 자, 킬로와트 아워가 있게 되는데 여기 앞에 보시면 860이 곱해져 있습니다. 자, 860이 왜 곱해졌을까요? 바로 1kWh라는 전력량이 바로 860kcal라는 것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환산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 전력량을 열량으로 환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발생 전력량을 W라고 쓰고요. 만약에 이걸 쪼갠다 그러면 전력 킬로와트와 시간 아워로 이렇게 나눠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 효율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열 효율과 이런 연료량 그리고 발열량을 주고서 전력량을 구하라는 문제도 나오게 되고, 또는 오히려 거꾸로 연료 소비량을 구하라는 문제 또는 발열량을 구하라는 문제, 이렇게 응용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공식 하나만큼은 꼭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9번째 공식은 바로 증기터빈의 효율입니다. 자, 증기터빈이라고 하는 거는 증기 에너지를 받아서, 증기에 의한 엔탈피 에너지를 받아서 터빈을 구동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자, 증기터빈의 효율 에타 T라고 하는 것은요, W의 I0-I1 곱하기 에타 G 분의 860P로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앞서 화력발전소의 열효율 공식을 보시면 여기에 W가 있는데요. W가 P 곱하기 T였죠. 그쵸? 이때 시간이 여기 곱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연료 소비량의 단위를 보시면 킬로그램으로 나와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 보시면 증기터빈의 효율에서는 지금 860pt가 아니라 여기 t가 빠졌습니다. 분자에서. 그쵸?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좀 유사한 형태인데 t가 왜 빠졌냐면 바로 이 W의 단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W의 단위가 유입 증기량인데 이게 킬로그램 퍼 아워입니다. 원래 여기가 화력발전소 열 효율은 M 킬로그램이었죠. 그쵸? 근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지금 킬로그램 퍼 아워가 있어요. 분모에서도 단위가 역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여기가 T가 곱해지면 여기 분자에 H가 곱해진 거잖아요. 단위가. 근데 여기 분모에 이렇게 퍼 H로 있으니까 요 T가 사라지고 이렇게 W로만 표현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I0-I1이라고 하는 것은 터빈에 들어가는 터빈 입구의 증기 엔탈피에서 이 복수기 쪽으로 가는 복수기 입구의 증기 엔탈피를 빼준 값을 말하게 되고, 이것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공사기사 필기에도 출제가 되었고 산업기사, 기사에서도 출제가 된 적이 많아요. 자, 이 터빈 입구 증기 엔탈피는 초압 증기 엔탈피라고도 하고요. 복수기 입구 증기 엔탈피는 배기 증기 엔탈피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이 I0에서 I1을 뺀 것이 이 연료 유입 증기량, 유입 장기량이 곱해지게 된다. 그 다음에 이 출력이 있잖아요. 터빈의 출력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에타 G분의 860P라고 써있는데, 이건 사실 이 터빈이 발전기를 구동할 때 발전기의 출력이 원래 P입니다. 발전기 출력이 P예요. 근데 860이 곱해졌으니까 이건 뭐예요? 열량으로 환산해주겠다. 그 열량으로 환산한 것을 발전기의 효율로 나눠주면 이것이 곧 뭡니까? 발전기의 입력이 되면서 터빈의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터빈의 출력을 구할 때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터빈의 효율을 구할 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타 G가 분모에 곱해져 있죠. 그런데 이 에타 G가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그냥 1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왜냐면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100%로 보라는 거잖아요. 그럼 분모에서 에타 G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P가 킬로와트라고 되어 있어서 발전기 출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발전기의 효율이 만약에 100%다. 즉 1이다. 라고 한다면 이 발전기의 출력이 곧 뭐가 됩니까? 여기가 1이 돼버리니까 터빈의 출력과도 같아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전기의 효율이 1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곧 터빈의 출력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관련된 문제가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신경 써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유입 증기량의 단위가 바뀌어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증기터빈의 효율을 구할 때는 반드시 유입 증기량의 단위가요 킬로그램 퍼 아워여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이 단위를 바꿔서 톤 퍼 아워로 바꿔주게 된다면 여기에는 뭐가 곱해줘야 되냐면요, 분모에 10의 세제곱이 곱해줘야 됩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8,000kg이 있습니다. 이걸 톤으로 바꾸면 몇 톤이에요? 8톤이죠, 8톤. 그러면 톤의 이 앞 개수 8이라는 것에서 8,000이 되기 위해서는 몇을 곱해야 됩니까? 10의 세제곱, 즉 1000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만약에 톤 퍼 아워라고 유입 증기량의 단위가 주어졌다. 그러면은 분모의 10의 세제곱이 반드시 곱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수치가 올바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기터빈의 효율 공식도 꼭 기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효율 공식입니다. 자, 카르노 사이클의 열 효율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랭킨 사이클의 열 효율 공식입니다. 우리 화력 발전에서는 여러 가지 열 사이클이 있게 되는데 가장 이상적인 사이클을 카르노 사이클이라고 하고요. 가장 일반적인 사이클을 랭킨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 카르노 사이클의 열 효율에서는요, 에탄은 1-T1분의 T2라고 해서 자, 고온원, 높은 온도에서의 절대 온도 켈빈, 그 다음에 T2, 저온원에서의 절대 온도 켈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 효율을 계산하게 되는데, 자, 이때 절대 온도라고 하는 것은 273도 더하기 섭씨 온도 T, 도씨가 아니죠, 켈빈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섭씨 온도 30도씨다. 그러면은 절대 온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273을 더하니까 303 켈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랭킨 사이클의 열 효율을 보겠습니다. 에타라고 하는 것은요, I1-I3분의 I1-I2 곱하기 100%입니다. 문제에서 한 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담았고요. 사실 이 내용은 정규 이론 강의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 그 빈도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랭킨 사이클의 열 효율 공식 하나 알고 가신다면은 그게 23년 2회차의 공식으로 나왔거든요. 나중에 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만 잘 알고 계신다면은 그 문제 쉽게 맞히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왔다면은 이 영상에 댓글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어쨌든 I1을 보시면 터빈 입구에서 증기의 엔탈피, 그리고 I3를 보시면 급수의 엔탈피가 되겠고요. I1, I2는 터빈 입구의 증기 엔탈피에서 터빈 출구의 증기 엔탈피를 빼준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긴 글을 외우시기가 힘들면 그냥 I1-I3분의 I1-I2 곱하기 100% 하면 랭킨 사이클의 열 효율이다 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력공학 핵심 공식 30개를 다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런 강의가 되겠는데, 여러분이 이 30개 공식만 잘 암기하고 가신다면 실제 시험에서 공식 문제가 나왔을 때 거의 100 중에 90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복습하시는데 잘 활용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웃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